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촌 김성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성공하려는 분들에게 드리는 음양론의 지혜 2편에 이어서 성공한 분들에게 드리는 음양론의 지혜 세 번째 편을 올립니다. 이 세 번째 편은 주역 64개 중에서 첫 번째 괴인 이 중천근괴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천근괴는 이 6단계, 용의병언화는 이 6단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변화에 따르는 성서의 양상을 잘 알 수 있도록 매우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주역 이 건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역의 이 첫 번째 괴인데, 이것으로 볼 때 이 첫 번째 괴, 이 초구의 자리는 잠룡은 이 무룡이라고 했어요. 잠룡은 무룡. 잠룡은 물에 잠긴 용이죠. 우리말로 이무기입니다. 이무기. 우리가 뭐 이무기라고 흔히 말합니다만은, 이 이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대통령이 나서려는 이들을 호칭할 때 바로 그 잠룡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존재죠. 이 용은 쓰지 마라 또는 아직 쓸 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이 잠룡 무룡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물속에 잠긴 용은 마치 영원히 뱃속의 아기와도 같은 존재이니까 아직 쓸 수도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효는요, 두 번째 효는 현룡재전 이견대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런데 이 견자가 하나는 이거는 현이고, 이것은 이 견으로 읽은 것은, 이 현으로 읽는 것은 요거를 현으로 읽는데, 이럴 때는 이것은 보인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피동의 의미로 쓸 때는 현으로 읽어요. 그래서 현룡재전이라고 한 겁니다. 현룡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가운데 이제 나타난 그런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가운데 드러난 그런 용은 이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이 바가운데 드러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밖으로 나온 그런 존재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이 현룡은 이 대인을 만나는 게 이롭다고 했어요. 이건 달리 말하면은 유아 또는 청소년기를 거치는 그런 인간은, 즉 대인, 즉 스승, 요즘 말로는 뭐 이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는 것이 이게 이롭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장하는 용 또는 이 사람은 좋은 스승 또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참고로 저희 해석은 이런 근거를 제 나름의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스승의 중요성은 모두 아실 텐데, 이 점은 요즘 좀 간과되는 듯 해요. 요즘 흔히 스승이나 멘토를 이 꼰대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좀 비하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는 듯 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공한 이들은 모두 좋은 스승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회고에 의하면은, 즉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 자기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말할 때 모두 어떤 좋은 선생님에게 많은 배움과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꼭 학교의 선생님만 아니고 부모나 형제, 친구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성장 단계의 용은 모두 이런 멘토, 다시 말해서 이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는 이 군자는 종일 근근이라고 했어요. 군자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삼는 그런 인간형 또는 인격의 완성과 수양에 힘쓰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즉 어떤 모범적 인간상이라고 할 만한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종일 근근, 즉 하루 종일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효는 혹약재연해도 무구호라고 했습니다. 이 혹약재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못에서 가끔 뛰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이런 단계의 용, 이런 용이 이제 혹약재연하는 이런 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도 이때는 네 번째 단계에 이러면은 큰 허물이 없다. 이 무구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이 효는요. 다섯 번째 효는 이게 이제 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효는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비룡이 된 그런 그 단계의 그런 그 용입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죠. 말하자면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뜻과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이상을 이제 실천하는 이런 용이죠. 네. 이런 용의 단계에 이르면은 이때도 이견대인이라고 했어요. 이때의 대인도 역시 뭐 여기서 말한 그런 어떤 멘토라고 할 만하겠는데, 그런데 이때의 대인은 뭐 좋은 어떤 참모라든지 또는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좋은 자라고 할 만한 이런 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유비에게 이 제갈량 같은 이런 존재,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그 단계 이런 것이 이제 이 비룡이 된 그런 그 어떤 그 단계용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섯째 효는 항룡유회라고 했습니다. 항룡의 이 항자는 이 높을 항자거든요. 이 항룡은 이제 아주 어떤 이 최고의 단계에 이렇게 오른 그런 그 용을 말합니다. 즉 가장 높은 자리 이런 용인데 하필 유회, 즉 이 후회만 남는다고 했네요. 이것은 이제 정상에 오르면은 내려갈 일만 남았고, 이에 따라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또는 뭐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그 어떤 단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소위 레임덕이라고 하는 이런 말, 이거 좀 떠올리면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뭐 대통령들이 흔히 레임덕을 겪는다고 하죠. 이 레임덕이 되면 이제 그 자기가 누리던 어떤 권력이나 위상이 이제 그 약화되고, 또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좀 비난도 하고 뭐 손가락질도 하고 하는 이런 단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항룡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기에 나타나는 이 용의 일생은 우리 인생사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이 뭐냐면은 바로 중용 또는 어떤 중화의 그런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공자가 책으로 낸 그런 경우도 있는 만큼 굉장히 사실은 뭐 쉽게 요약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걸 정리할 때 이 과불급이 없는 이런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죠. 즉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못 미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중용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잔의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우리가 이 비룡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런 어떤 한 7, 80% 정도 차 있는 이런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룡에서 이제 항룡이 되면은 이 잔이 아주 이렇게 빡빡하게 다 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넘치고 잘못하면은 잔이 쓰러지는 이런 항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항룡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자기의 잔을 드러내는 것, 자기 잔을 드러낸다면은 이것이 성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비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언젠가 이 항룡에 이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은 비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려면은 자기 잔을 드러내라. 즉 이게 이제 이 중용의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중용과 사실은 비슷한 그런 어떤 가치 또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가치 원리가 이 유학의 그 근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려와서 중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화를 한 거예요. 이 중화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너무 음양에 지나치게 이렇게 쏠리거나 어느 한쪽에 쏠리거나 또는 오행 중에 이 목화토금수가 있었죠.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너무 지나쳐서 말하자면 화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불이 너무 이렇게 막 성하게 되면은 이 우리가
성격이 너무 불같거나 또 너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거나 건강상으로 볼 때는 심장병 같은 것에 걸릴 수도 있다고 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 화다의 상태인데, 이럴 때 불을 제압하는 이런 어떤 물, 즉 물수죠. 이 물이 불을 이렇게 좀 눌러주거나, 또는 아니면은 이 화다면은 이 토가 있어서 이 불의 기운을 이렇게 좀 빼주면은 좋다고 보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중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방금 말한 내 잔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것과 뭐 같은 그런 어떤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용의 지혜, 주역 근계의 그런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곤괴 문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곤괴라고 하는 것은 이 근괴 다음에 나오는 어떤 이 괴상이에요.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해석한 이런 어떤 문은전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 직선지가의 필요역영하고 지각지가의 필요이양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그런 구절이죠. 이 선을 쌓으면은 반드시 경사가 있고, 또 이 저각하면, 즉 악을 쌓으면은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대산 김석진 선생은 이 나름의 해석을 붙이기를, 자신이 잘 돼 있으면 조상의 적선 덕분이고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 적선을 하라, 이런 나름의 해석도 붙여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흔히 이런 이 아주 적선을 많이 한 이런 사람으로 이 경주 최부자 집 많이 들죠. 경주 최부자. 이 사람은 흔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많이 제대로 실천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일컫는데, 뭐 무려 12대 400년을 이은 그런 명문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명문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적선의 덕분인 것이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또 사방 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흉년에 가난한 사람의 땅을 사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규율을 스스로 실천해서 아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적선을 실천한 이런 경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적선이라고 해서 꼭 큰 배품을, 이렇게 큰 배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틋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남의 아픔과 이 괴로움이라든지 또 이 뭐 고단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애틋한 마음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선의 시작이에요. 뭐 이로부터 적게 들든지 많이 들든지 이 적선은 비롯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제가 이제 이미 다 써놓고 아직 출판사를 정해서 출간이 늦어지고 있는 제 책, 운명을 알고 살고 넘어서기라고 하는 뭐 이런 책, 예. 운명을 알고 살고 넘어서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제가 이제 뭐 원고를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저는 이런 애틋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고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쓰고 또 쓰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재밌게도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가령 박경리 선생도 이 연민이 중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령 선생은 이 눈물 한 방울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눈물 한 방울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한나 크리슬로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영국의 이 신경과학자, 달리 말하면 뇌과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자기의 책에서 뭐 운명의 과학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이 뇌과학을 통해서 운명을 살펴보는 뭐 이런 책인데, 이 사람도 결론에서는 이 연민, 즉 이 컴패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구만요. 여기에 뭐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이런 것도 덧붙였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이 연민과 통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
또는 사랑, 친절한 태도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정희 선생이나 이 유령성이 말씀한 것이 다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어떤 의미이고 이러한 그 마음이 저는 세계를 공정과 평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으로 우리가 이런 거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저는 그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이른바 대박을 치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드라마 때문에 우리 달고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심지어 뭐 할로윈 축제에 이제 이 게임 참가자들이 입었던 이런 추리닝, 이 트레이닝복이죠. 이게 아마 그 등장할 판이다. 뭐 이런 그 기사까지 제가 보고 좀 재밌기도 하고 뭐 기분도 사실 좋았어요. 저도 이른바 국뽕 맞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기생충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에까지 뭐 세계적 대박을 내는 걸 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는 왔나 보다 하고 내심 쾌재를 부르는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더구나 또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 이 BTS까지 대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은 이른바 소프트 파워의 시대,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조셉 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인류학자이고 또 이 사상가인 이런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그런 용어죠.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이 문화의 시대입니다. 예,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잘 맞는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저는 아주 요즘 유감없이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 그런 탓이 아닌가,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그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언제 한번 명리학으로 또 뭐 여기서 한번 풀어볼 것입니다만은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영화가 너무 좀 폭력적이고 특히 만인은 만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적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주의적인 시각, 이 자연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과 좀 어떤 그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편이에요.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도 뭐 동물에 불과하지 않나, 뭐 좀 더 나가면 인간도 결국 짐승 아니냐고 하는 요즘 그 이런 그 개탄을 하는 이런 그 어떤 시각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저는 좀 그 아쉽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건 요즘 자본주의가 만연한 요즘 세태를 풍자한 그런 어떤 이 드라마다 보니까 이런 거 시각이 자연주의적인 이런 거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건 달리 말하면은 요즘 내가 남을 이겨야 또는 남을 제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요즘 그 어떤 경쟁 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한 이런 그 드라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이 상우라는 이 친구가 동네 선배이자 이 친구인 기훈이를 아주 속여가면서까지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참 요즘 세태에 대한 어떤 통렬한 풍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참 이해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남을 돕는 본성, 즉 맹자가 이런 어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측은지심. 맹자는 이 측은지심, 또 이 수호지심, 또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을 근거로 우리 인간은 선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물론 이것이 아주 과학적인 달리 말하면 어떤 자연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게 과연 뭐 사실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선성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이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어떤 실존적 결단이 따라야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는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야말로 인간성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하도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는 그런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게 다 그냥 뭐 이 참 이
뭐 감탄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젊은 친구는 50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이 배당금을 받고도 자신은 오징어 게임의 한 마리 말에 불과했다는 말을 해서 우리를 좀 벙벙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이게 다 요즘 그 어떤 살벌한 경쟁과 돈에 미친 그런 어떤 세태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런 그 어떤 456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거액의 돈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럼 과연 뭐 돈만 있으면 행복할지 이거는 우리가 사실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를 하면 떠올리는 삼성가의 주인들도 그렇게 뭐 수명으로 봤을 때 길게 살지 못했고 그리고 집안도 너무 시끄럽고 그랬죠. 이 강호의 명리학자라고 하는 자서는 이 조영은 씨, 조영은 씨가 이 말했다시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력이 엄청 세다고 하는 거죠. 돈의 위력은 그 엄청 세가지고 이게 사람을 사실 엄청 깎아먹는다는 거죠. 이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집안이 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뭐 하루에 뭐 몇 끼를 더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진수성찬이라고 그 매일 먹어서 그게 맛있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라고 기억합니다만은 이 재벌 회장이 전용기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데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간식거리로 라면을 청해 먹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웃었습니다. 회장님의 기내 간식이라면은 뭐 아주 값비싼 술에 화려한 그런 안주일 줄 알았는데 기껏 라면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사실 제가 좀 스스로 저 혼자서 웃었는데요. 사실 그러나 우리 먹고 사는 삶이 사실은 이렇죠. 뭐 이 마음 맞는 사람들과 맞는 어떤 이 삼겹살, 라면 뭐 이런 거라도 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먹는 것이 이게 더 맛있고 이게 정말 더 즐겁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작은 공간이 있으면은 이게 뭐 행복하지. 그야말로 뭐 몇 조 또는 뭐 몇십 조를 가지고 이 아주 화려한 집 또는 그 화려한 음식을 늘 먹는다고 과연 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고맙다고 한다면은 그가 희생한 컬렉션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그런 덕분이고 또 그분이 일으킨 기업이 우리에게 큰 일터를 주고 대한민국에 큰 자긍심을 준 그런 덕분이 아니겠어요? 뭐 그가 뭐 몇 조, 몇십 조를 가졌던 간에 그 돈을 뭐 혼자서 지었더라면은 우리가 그분을 뭐 기리지는 않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가 이런 기여를 한 것도 그가 이분이 원불교에 의지했다고 하는데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무아봉공, 즉 나를 좀 이렇게 버리고 어떤 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어떤 실천을 한 데서 아마 이건희 회장의 그런 어떤 기여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또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본성은 결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을 떠나는 순간에 이미 낙원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더 먹고 더 채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욕구에는 끝이 없어요. 먹어도 더 먹고 싶은 자를 불교에서는 악이라고 하죠. 악이. 악이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악이가 되지 않으려면은 즉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은 선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맹자의 말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 결단입니다. 실존적 결단이 따라야만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그런 어떤 가치, 인간의 내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음양론이 제 세 번째로 드리는 그 말씀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 또는 성공한 이 모두는 이 중화중명의 원리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내 잔을 조금 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뭐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역시 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지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저는 결론으로 전해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음양론의 지혜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다음 회는 다시 명리학으로 토지 인물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토지에 나오는 천하의 악당 캐릭터라고 할 만한 이 조중구, 김두수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읽는 그런 또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구, 김두수라고 하는 인물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악당은 정말 태어나는가, 도대체 악당은 어떤 인간인가, 그의 말은 어떠한 것을 명리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음양론의 지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주시면 반갑고 감사하겠습니다.